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반기 일시적 반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일시적 반등으로 그치고 하반기 들어가기 전부터 1년 내내 하반기까지 제가 볼 때는 추세 하락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 2008년도에 어떤 경제 상황, 금리 상황, 소득 상황, 집값 수준 같은 걸 다 비교해서 넣어보면 올라갈 수 있는 경제 펀더멘탈이 약합니다. 체력이 약합니다. 실제 거래량에서 나타나죠. 그 당시에는 8천 건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예를 들 때 8천 건 정도 때 상승기였고요. 2천 건일 때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 완화와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막강하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경우에 3천 건을 아직 못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바닥 찍었을 때 수준인 거죠. 쉽게 말하면 주택 가격이 너무 높거나 펀더멘탈이 약하거나 수요자들이 한계 수요가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이게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었다면 금리하고 부동산은 밀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는 투자처가 다른 데가 없고 부동산에 집중되다 보니까 더 폭등을 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가 오르더라도 주택 가격이 더 오르면 어떻겠습니까? 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득과 금리와 또 경제 상황에 같이 보셔야 정확한 시장 예측이죠. 금리 인하라는 하나의 의미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금리를 2배 가까이 올렸는데 집값은 2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왜? 소득이 더 빨리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월, 2월, 3월 연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다만 4월 들으면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요. 거래량 증가의 양이 는 이유는 일단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사항은 뭐가 있냐면요. 이 9억 이하까지가 특례 보금자리론이 해당되는데요. 그 9억 이하의 거래가 거의 7, 80%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붐에 따라서 만약에 추세적 상승을 이어가려면은 지속적으로 9억 이상의 주택들도 거래량이 급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제한적으로 호가가 인력 오르니까 바로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시장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거래량은 분명히 늘었으나 충분한 상승 여력을 갖기에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대 추이를 보면 서울만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서울은 한 6,200건, 100건, 학자마다 좀 틀린데요. 한 6,200대가 이제 평균입니다. 그동안 17년, 18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면 8,000건 넘어서고 7,000건 넘어서고 9,000만 이럴 때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이 쭉 됩니다. 추세적으로.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3,000건까지 밖에 못 왔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2,000, 3,000으로 내려오면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3,000건 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저효과라고 봅니다. 예전에 6,000건인데 3,000건이면 50%가 급감한 건데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800, 600, 1000 이런 걸 보다가 2,000, 3,000이니까 되게 많이 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저효과에 대해서도 좀 객관적인 관찰하고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던 PIR 지수, HAI, 주택가격 부담 지수, 또 피케티 인덱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여러 가지 데이터들 다 종합해 보면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서울의 경우는 한 40%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요. 최대는 50%고요. 지방은 30에서 40% 고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경제 논리는 항상 그 가수요가 존재하고 또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1, 20% 선에서 40%에 1, 20%면은 한 8%죠. 그러니까 30에서 40%, 많게는 50%까지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다른 조건들이 좋아진다면 경제가 좋아지고 이러면 30% 선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안 좋으면 50% 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의 어떤 폭은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금리가 기준금리가 3.5%니까 통상적으로 한 5%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니까 4%인데요. 일반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5에서 한 6%로 아마 주택담보대출 받아야 될 겁니다. 신용이 정말 좋을 때 4.5고요. 그 계산을 하면 현대 주택 가격에서
대한민국의 소득 분포를 따져보면 60%가 지금 유주택자거든요. 40%가 무주택자고 서울은 5대5, 무주택자가 5고 무주택자가 5입니다. 그러면 그 비율을 계산해 보시면 현재 소득으로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계산으로. 주택가격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그 수치 계산으로는 주택가격이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는 조정은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이 뭐 상승, 하락, 뭐 회복, 침체 기간이 있는데요. 지금 입주 물량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입주 물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요, 입주 물량이 다 소화되고 이러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일단 하락의 초입은 지났고 이제 본격적인 하락의 초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락 신호는 좋고 일시적 반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시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시장이 그쪽 방향으로 갈 텐데요. 입주 물량이 2년 동안 많습니다. 올해 40만 호, 내년에 30만 호, 35만 호. 또 공급 물량도 또 꽤 되잖아요. 이 시기가 지나려면 최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2, 3년에서 3, 4년은 이 추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27년요. 네, 가능합니다. 그 논리는 뭐냐면 지금 이제 2023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공급하는 건설업체들이 분양을 꺼리거든요. 지금 사업을 좀 꺼리게 되면 또 땅을 안 사게 되고,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공급량이 적어지겠죠. 그럼 내년이 2024년이니까 3년을 더하면 사업을 안 하니까 3년 뒤에 사업을 안 했으니까 입주 물량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입주 물량이 적을 때 주택가격 상승 압박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기 신도시 입주가 2026년부터입니다. 물론 물량의 전부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3기 신도시가 2026년부터 입주한다라는 게 시장의 또 하방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급등이란 표현은 좀 너무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 입주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들이 분양이 많거든요. 그 물량들이 그때부터 입주하는 시기라서 좀 조심하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은 불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미국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인상을 안 했다면 저는 한 2022년부터 한 2027, 8년까지 봤습니다. 6, 7년에서 7, 8년 봤는데요. 일단 미국이 급하게 올린 바람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간으로 보실 게 아니라 주택가격이 만약에 지금 50% 하락했다고 할게요. 더 내려갈 때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기간이. 하락폭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위적으로 일단 좀 받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도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 답이 좀 될 겁니다. 그러면 주택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40% 이렇게 고평가된 것들이 조정이 되는 시점이면 어느 정도 바닥이겠죠. 근데 그 시간이 정부의 계속 인위적인 부양 정책이 있다면 시간이 점점 늘어질 것이고, 그냥 놔두고 자연스럽게 받아든다 그러면 제가 볼 때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셔야지 주택가격의 지점이 기간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택가격이 뭐 60% 빠지면 그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위기가 있으면 주택가격이 많이 내려갈 거거든요. 우리가 충격을 받아서. 그럼 그게 바닥입니다. 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가 천천히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시작이 좀 상승 모드로 들어가지만 좀 장기화되는 상승 모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죠. 그 평균 거래량이 나왔다는 얘기는 파는 사람도 적정한 경제 환경에 노출돼서 팔고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고, 사는 사람도 다른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모인 자산으로 주택 안정이라는 주거 안정이라는 편익을 취할 수 있는 게 서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교환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환의 목적이 실용도와 투자 목적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두 개가 뭐 어떤 쪽에 치우치다 하더라도 결론은 거래량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세라는 것부터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반짝반짝 1, 2개월 이런 거는 답이 없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매물은 계속 감소하고 거래량은 계속 늘어가고 지금 늘었는데 이게 만 3개월, 4개월 계속 더 는다. 6월, 7월까지 이러면 이제 추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거래량하고 미분양이 좀 많잖아요. 미분양이 감소하고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 세 개가 동시에 시작되면 이건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시계열화해서 2, 3개월 가면 그건 추세를 형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더 안 좋은 쪽을 가리키면 다 같이 하락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은 늘고 있지만 그 거래량이 기준 수에 좀 모자르고 나머지가 안 좋기 때문에 7, 80%가 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지금의 시장입니다. 보통 이제 도심부터 오릅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지금은 요번에는 좀 다릅니다. 많이 떨어진 것부터 오릅니다. 요번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벌써 느끼잖아요. 송도나 강동구, 송파구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거기들이 지금 이제 가격의 호가를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례도 보시지 예전에 시장은 다 같이 뭐 커플링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차별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대구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을 이제는 지역별로 잘라서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분양가 수준, 소득 수준 이런 걸 비교해서 접근하셔야지 예전처럼 어디부터 오른다, 그 근처가 오른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영향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좀 시장을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볼 땐 정부의 어떤 정책을 충분히 활용해서 본인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는 주택 마련에 들어가셔도 되고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소득이 그 대출을 받아서 했을 때 무리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볼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는 지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말 또 내년까지 기다리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시장 보시면서 선택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 정해졌습니다. 전세 대출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대출이 없었더라면 이런 사건이 이렇게 극대화되거나 사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데이터는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세워서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금액의 범위도 3억에서 5억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전세가격 폭등은 물론 주택가격 폭등에 아주 시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그 이후로 전세 사고가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일단 없애면 일단 90%는 척결되고요. 제가 볼 때 나머지 10%는 공인중개사분들이 페널티가 약합니다. 이 집은 만약에 주택가격이 좀만 하락하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다 드시거든요. 그리고 경매의 기본이 시세 70에서 60%인데 빌라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경매가 됐을 때 마지노선인 70% 선에서 보증금을 커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알면서도 소개를 하거든요. 전세보증금 90%에. 그럼 문제가 터지죠. 제가 볼 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사기나 어떤 뭐 깡통 전세 문제가 터질 때 공인중개사는 충분히 그걸 판단할 능력이 있고 정부에서 보증하는 대리인 아닙니까? 그 페널티를 매겨서 정부가 그 책임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럴 경우에 금액적으로 손실난 금액에 대해서 3분의 1에서 50% 정도를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든지 정부가 부담하든지 제도를 해야 공인중개사의 위상이 정부가 인증한 그 효과가 정확하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청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부동산 정책은 일단 도심지에 분양의 형태가 아니라 청년들이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제공하는 겁니다. 그 사다리 역할이 분명히 청년들한테 자산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할 때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년들에게 세금 감면, 취득세 감면 이런 건 기본적인 것들을 다 제공해야 됩니다. 일단 기득권들, 이제 청년들이 직장을 다녀야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노후 세대들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역으로 말하면. 일을 안 하지만. 그럼 청년들을 보호해야 노후 혜택이 이어지고 국가가 유지가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가 투입을 해야죠. 예산을.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청년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청년들을 위해서 전폭적인 저는 정부의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하게 말씀 올리면 뭐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투입하느니 그 300조를 청년들한테 투입한다면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뭐 좀 그렇게 좀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자산이 좀 충분하시면
뭐 자녀라든지 뭐 신혼부부 이럴 경우에는 어떤 인생의 편익이 또 도움이 되니까요. 뭐 지금 많이 조정된 상태들은 주택을 구매하셔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소득이 부담되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내년 또 올해 말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시장을 보셔도 큰 문제가 없는 시장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도가 치는데 배를 띄울 필요는 없습니다. 파도가 그치고 잔잔할 때 배를 띄우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